자, 이제 82쪽에 보시면은 비율 분석법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시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 의미는 그냥 문장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되 대부 비율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융자 비율이다 그래요. 융자 비율. 그럼 단적인 예로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은행에서 1억을 빌려오게 되면 결국 빌린 돈의 비율은 얼마가 됩니까? 10억 중에서 1억을 빌렸다면 10%죠. 대부 비율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 원금 또는 부채 잔금의 비율이다.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 원금과 잔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그 출제하는 조건에 따라서 가장 대출 초기, 대출 당시에는 빌려온 돈의 비율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남은 돈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빌려오는 돈의 비율이다. 이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남한테 많은 돈을 빌려올수록 대부 비율이 커지겠죠. 오케이? 근데 잠깐 끊어놓고 부채 비율이 뭐냐?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에요.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 예쁘게 말하면 내 돈은 지분이고 남의 돈은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에는 지분 투자액분의 부채 잔금으로 나오겠지만 핵심은 분모값의 지분은 내 돈이고 분자값의 부채는 남의 돈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많은 돈을 끌어올수록 대부 비율이 높아지겠죠. 근데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도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부동산 구입하고자 할 때 은행에서 5억을 빌려온다면 요 대출 당시의 대부 비율은 50%가 맞죠. 그렇죠. 빌린 돈의 비율은 절반이니까 50%가 맞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건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에요. 그럼 10억 전체 중에 남의 돈이 5억이라면 내 돈도 5억이지 않냐 말이에요. 10억 전체 값 중에. 오케이? 그러면 얘는 1이죠. 1은 퍼센트로 바꾸면 100%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특정 투자 대안의 대부 비율이 50%인 경우 해당 투자 대안의 부채 비율은 100%이다. 이런 식의 문장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6억, 7억, 8억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끌어올수록 타인 자본의 비중이 내 돈의 비중보다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냔 말이죠. 근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공식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 외워두면 편한데요. 물론 교재에도 있겠지만 자, 대부와 부채 비율 봤을 때 대부가 20% 나오면 부채는 무조건 25% 값이 나옵니다. 대부가 50이면 부채가 100이고 대부가 60이면 부채는 150이 돼요. 또 대부가 80이면 부채가 400이 되고 대부가 90이면 부채가 900%가 됩니다. 또 대부가 100%일 때 부채는 무한대가 되거든요. 이건 어떤 값이 나와도 이 값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공식처럼 기억하면 편하십니다. 자, 단적인 예로 10억 중에서 2억을 빌리면 대부 비율은 20%가 맞죠. 그렇죠. 그런데 10억 중에 남의 돈이 2억이면 내 돈이 8억인 셈 아니겠습니까? 그럼 4분의 1 되거든요. 그럼 약분하면 0.25인데 이걸 숫자로 퍼센트로 바꾸면 25%가 되는 거 맞지요? 0.25가 25%예요. 0.3은 30%고 그러면 50일 때 100 되는 건 앞에서 보셨고 그럼 10억 중에서 6억 빌리면 대부는 60% 맞죠? 그럼 남의 돈이 6억이면 내 돈이 4억일 거 아니에요. 이걸 나누면 1.5가 나와요. 1.5는 퍼센트로 바꾸면 150%가 맞지요? 그 다음 역시 10억 중에서 8억을 빌리면 대부는 80인데 남의 돈이 8억이면 내 돈이 2억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눠주면 4지 않습니까? 그럼 400%. 또 10억 중에 9억을 빌리면 대부는 90인데
그럼 남한테 빌린 돈이 9억이면 내 돈은 1억이잖아요. 그럼 9가 나오니까 900%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요. 이 부동산 가치가 얼마든 또 빌린 돈이 얼마든 이 값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 리듬을 타세요. 대부와 부채 비율은 20, 25, 50, 100, 60, 150, 80, 400, 90, 900, 100 무한대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냥 흥얼거리세요. 남들 못 듣게. 그래서 20, 25 하면 안 되니까 20, 25, 60 이렇게 하면서 하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흥얼거리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박혀집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면 어떤 게 편하냐? 예컨대 다음 서술된 내용 중 틀린 것은 해놓고 특정 투자대안의 대부 비율이 80%일 때 그 투자대안의 부채 비율은 356%이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은 가만 대부를 구하는 공식이 뭐고 부채 비율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공식만 떠올리고 임의의 숫자 대입해가지고 값이 맞냐 틀리냐 검산할 때 우리는 80이면 400인데 X.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답을 곧바로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공식화시켜서 기억하는 게 편하고 또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대부 비율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커지게 되죠. 근데 대부와 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이 훨씬 크게 늘어요? 부채 쪽이 훨씬 큰 폭으로 늘죠.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대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 비율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다. 얘가 대부가 늘어나는 것보다 부채 비율의 증가폭이 더 크잖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문장이 나온 적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서 그 아래에 보면 부채 감당률과 채무 불이행률 나옵니까? 나오죠. 그런데 걔는 뭐 내용이나 공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목을 잘 보세요. 부채가 뭐예요? 빚이죠. 빚이죠. 그럼 이제 감당을 집어넣으면 빚을 감당할 능력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빚을 감당할 능력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빚을 감당할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왜? 감당할 능력이니까. 오케이? 이제 잠깐 내버려 두고 채무 불이행률 그럴 때 채무 불이행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빚 못 갚는 거죠. 그 율은 확률, 가능성이니까 채무 불이행률은 제목 해석해 보면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럼 보세요.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다고 하셨고 채무 불이행률은 작은 게 좋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채무 불이행률과 부채 감당률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비례, 반비례. 그래서 나오는 말이 부채 감당률과 채무 불이행률은 역의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제목이 얘기를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공식을 따져보면 그 부채 감당률 공식은 순두부인 거 보이죠? 분자값의 순영업, 분모값의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순두부.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자, 우리 부동산의 운영, 오퍼레이트, 운영을 통해 얻는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이라고 배웠던 기억 있으시죠?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금 이자 합해서 빚 갚는 돈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영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2억일 때 빚 갚는 금액이 1억이라면 부채 감당률 값은 2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1억분의 2억 되니까 공식에 대입해보면 2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채 감당률 값은요. 그게 2라고 나왔다면 빚 갚는 돈보다 수익이 2배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 부채 감당률 3이 나왔다면 몇 배가 높다? 3배. 4가 나왔다면 4배가 높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부채 감당률이 클수록 빚을 갚고도 남는 떡고물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죠.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2라는 값은 1보다 큰 값이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던 내용을
묶어서 문장 만들어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또는 순수익이 부채에 대한 할부금, 그러니까 부채는 빚인데 할부금이 뭐예요? 빚 한꺼번에 안 갚잖아요. 다달이 끊어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할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부채에 대한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즉 빚을 갚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뜻이다. 빚을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보면 2억에서 빚 갚는 거 1억 빼면 그래도 빚을 갚고도 1억 남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의미는 빚을 갚고도 잔여액, 남는 떡고물이 있다는 뜻이다. 맞죠? 그러면 분명히 부채 감당률 값이 2면 2배가 많고 3이면 3배가 많고 4면 4배, 4배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수록 부채에 대한 할부금의 상환 능력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빚을 갚고 남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부채에 대한 할부금의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는 말이나 빚을 갚고도 남는 떡고물이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외우냐고요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글자 위치만 싹 바꾸면 외운 것에서 글자 한 글자 위치만 바꾸면 똑같은 문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간다는 거지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는 뜻입니다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을 보시면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오나요? 채무불이행률. 그렇죠. 근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씩 끊어볼게요. 영업경비는 한마디로 비용이죠. 뭐 재산세, 뭐 전기, 전화, 수도요금 나가는 거 비용 맞죠? 부채 서비스액은 빚 갚는 돈이죠. 그럼 빚을 갚는 돈이건 비용이건 간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 끊어놓고 분모값의 유효총소득은 우리 저번 시간에 영업시 계산할 때 가능총소득에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을 유효총소득이라고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결국 이거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얻게 되는 총소득에서 비용과 빚 갚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뭐다? 채무불이행률이고, 만약 채무불이행률이 높다라는 말의 뜻은 전체적인 소득에서 비용과 빚 갚는 돈으로 나가는 액수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을수록 남는 떡고물은 없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적다. 없다 그러면은 뭐 거의 죽인다는 건데 이게. 그렇죠. 그럼 없거나 적겠죠. 오케이? 그럼 그만큼 내가 남는 떡고물이 작아질수록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커지죠. 그게 이 공식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면 채무불이행률이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Understand? 그런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자, 잘 들어보고 OX. 채무불이행률이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OX. X죠. 저기요. 그 공식 어디에 순영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순영업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아, 공식 어디에 순영업이 있어요? 아니, 바로 그거 보면서도 그 문제를 틀려버리면 현장 가면 이를 어찌하오리까? 오케이? 그럼 봐봐요. 결국 전체적인 공식에서 유효총소득 대신에 순영업소득 하나만 바꿔놨지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럼 대충 외우신 분들 입장에선 비슷한 문장표는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을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근데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어떤 계산 문제입니까? 한글 문제입니까? 한글 문제죠. 그런데 공식을 모르면 그 한글 문제를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죠. 공식을 모르면 지금 헤매잖아요. 공식을 몰랐으니까 계산 문제가 아닌 한글 문제조차도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론, 특히 투자론 쪽의 이 공식은요, 필수 중에 다 외워야 돼요. 왜 다 외워야 되느냐? 계산을 하기 위한 공식이 암기가 아니라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라고.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공식이에 다. 계산 문제가 아닌데. 그럼 저 역시 여러분이 공식을 암기한다고 계산이 될 거라는 희망은 이미 예전에 접었어요, 저는. 계산 쉽지가 않아요. 왜? 계산을 잘 하는 분들조차도 현장 가면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그 계산을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이 안 된다고 할 때 비록 계산이 아닐지라도 문장이라도 한글이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글 지문이 전부 공식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공식을 외우지 않고 어떻게 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을 왜 외워야 된다? 한글 문제를 풀고자 외우는 거지 계산을 하기 위해 외우고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거기 뭐 총 자산 회전율 있는데 뭐 이런 건 그다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크게 지장 없어요. 그럼 오른쪽에 회수기간법은 앞서서 제가 본전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면 게임 끝났고.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벗어났어요. 이제 부동산 금융론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터널을 벗어났는데, 이제 작은 터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론의 그 구조는요, 뒤로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저번 주까지 들었을 때 그나마 쉽게 느꼈다는 건 쉬운 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부터 어려워지죠. 그래도 투자론보다는 금융론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부동산 금융의 이해라고 해서 뭐 의의가 나와 있는데 그 의의 보시기 전에 그 뒤에 뭐 이렇게 필기가 많이 돼 있어요? 혼자 예습했어요? 이 뒤에 민법이에요? 몰랐네. 어쩐지 저 뒤에가 간평인데 막 써 있어요. 그래서 혼자 예습을 하는 분도 계시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제목 중시하죠. 제목 중시하고 뜻글자니까 하나씩 풀어내는 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요, 일단 금융을 보시자고요. 금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는 말로 바꾸면 자금을 융통한다. 오케이? 그럼 자금 융통의 준말이 금융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부동산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해요? 부동산의 취득, 구입 취득이나 투자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 또는 조달하는 과정 수단을 부동산 금융이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한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요, 우리 그거 기억나요? 자, 복습합니다. 우리 총론 배울 때 부동산의 분류라는 대목을 배웠어요. 근데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별되는데 건물의 용도 중에 가장 핵심이 주거 용도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토지와 주택으로 나눴고 그걸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론의 문제에서도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정책 수단도 토지 정책, 주택 정책 나눠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도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으로 구분된다.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구분된다. 어때요? 이게 책이 아니에요. 분류가 땡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 구분하고 문제 구분되고 금융 구분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 자 응용해봐요. 부동산 개발도 크게 무슨 개발과 무슨 개발 나눠진다. 토지 개발과 주택 개발이에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관리 그러면 토지 관리와 주택 관리인데 거기서 이제 주택을 좀 포괄적으로 건물 관리 그런 것뿐이죠. understand? 그러니까 거의 체계가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금융은 크게는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구분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어떤 출판 교재에도 토지 금융이 어떠하단 말은 없어요. 왜냐? 부동산 금융의 핵심은 주택 금융이에요. 그래서 토지 금융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오케이? 자, 부동산 금융 핵심은 무슨 금융? 주택 금융. 와우. 기출문제를 맞췄어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금융의 핵심은 토지 금융이다. OX. 자, 기출문제를 맞추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돼 있냐 싶을 정도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리기를 90점 목표로 하고 70 이상 맞을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되 나중에 정 안 되면 쉬운 것도 있잖아요. 아주 복잡한 거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가셔도 70 언저리 나옵니다. 갖고 와서 제대로 풀면. 근데 내 능력과는 별도의 외부적 요인이 많잖아요. 뭐 갑자기 감독관 이상한 놈 잘못 만나가지고 나를 뭐 좀 신경 쓰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킹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외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현장 가서 그것만 가지고도 60에서 70점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이 부동산 금융의 핵심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의 의의와 주택금융의 의의는 대동소이. 거기서 거기 스피 세임. 즉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택금융의 의의, 즉 부동산 금융의 의의를 쓰여져 있지만 한번 읊어본다면 부동산 금융이란 무주택 서민과 주택 건설업자에게 장기 처리로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부동산의 구입 능력 및 공급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금융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주택 서민 주택개발업자 전부 공통적으로 주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엄격히 말하면 주택금융의 뜻이지만 어차피 부동산 금융의 핵심이 주택이다 보니까 부동산 금융의 의의라고 보셔도 무방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부동산 금융이요 일반 금융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출 조건에 있습니다. 장기절입니다. 상식적으로도요 대출 기간이 길수록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또 대출에 따른 이자율, 금리가 낮을수록 역시 상환에 따른 부담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빚을 갚는 부담이 줄어들고 그래서 목돈을 쉽게 빌려올 수 있음에 따라 고가품인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시차를 두고 공급도 함께 증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 입장에서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좀 더 확대되고 보장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스페셜, 특수금융 그래요. 여기 스페셜의 의미는 뭐냐면 복지의 뜻이에요. 복지금융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다른 말로 대출기관, 아주 쉽게 말하면 은행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은행 입장이라면 되도록이면 대출 기간을 짧게 하겠어요? 길게 하겠어요? 짧게 합니다. 왜? 너무 길어지면 상대방이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까. 오케이? 또 여러분이 은행의 입장이라면 금리를 높게 적용하고 싶어요? 낮게 적용하고 싶어요? 높게 적용하고 싶죠. 왜? 이자 수익을 많이 얻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건 부동산 금융의 목적은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익을 얻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금융의 성격이 강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에 이런 문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은 시장의 원리보다 정책의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시장 원리가 뭐냐? 빌려주고 돈 받아먹는 것보다는 정책의 원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온 바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럴 때 그 아래 보시면 이제 2번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 그래가지고 1번과 2번을 일단 비교를 해보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제목 나오죠. 자, 복습합니다. 우리 투자론 배우면서
지분은 누구 돈? 내 돈, 네 글자로. 자기 자본 그랬고 부채는 누구 돈? 네 글자로. 그러니까 거기 내용 보세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는 말이 나오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예쁘게 포장하면 지분금융이란 주식의 발행, 지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을 의미하며 부채금융이란 저당의 설정, 신탁 등을 통하여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을 말한다라고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 자본 조달이 지분, 타인 자본 조달이 부채금융인데 여기서는 금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비교적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게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종류. 지분금융에 뭐가 속하고 부채금융에 어떤 것들이 있니? 이거 정확히 구분할 줄 아니? 꼭 이렇게만 물어봤거든요. 오케이? 거기 보면 지분금융에는 종류가 뭐 신디케이트라든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든지 조인트 벤처 등이 있잖아요. 또 부채금융에는 뭐 저당금융, 신탁금융,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 ABS, 뭐 MBS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뭔지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게 뭐니? ABS가 뭐니? MBS가 뭐니? 이렇게 안 물어본다니까요. 이런 걸 네모칸 박스에 묶어놓고 다음 중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게 몇 개니? 저당금융에 해당하는 게 몇 개니? 종류 구분하는 문제만 나오지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유? 이게 안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수단이나 종류가 나왔을 때 지분과 부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만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2.5점을 바로 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서에 보면 이것보단 종류가 많겠죠. 기초서다 보니까 많이 뺐어요. 그 다음에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 집을 마련하고자 주택을 구입하고자 돈을 빌린대요. 이것은 주택을 건설 개발하는 거예요? 주택을 사용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소비금융. 따라서 소비금융 나오면 주택 소비자에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택 개발금융 나오잖아요. 개발자가 나오면 누구에게? 생산자 또는 공급자에게 건축 또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를 개발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금융은 소비자금융, 그리고 개발금융은 공급자금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니까 건설업자나 또는 개발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이 개발금융이 되는 것이고 소비금융이니까 소비자금융은 뭐가 돼요? 주택 소비자니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를 소비금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최소한 자 주택이란 말이 붙든 안 붙든 개발금융 개발자가 문장 속에 나왔는데 그 지문 속에서 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말 붙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의미 자체가 안 통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실 것. 그 다음에 5번의 저당의 종류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쓴 것뿐이지 시험과는 큰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저당 상환 방법. 이 부분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죠. 왜? 여러분 개론 전체에서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저당자가 나오면 대출의 뜻입니다. 상환자는 빚을 갚는 거죠. 그럼 저당은 돈을 빌리는 거고 상환은 그 빚을 갚는 거니까 저당 상환 방법은 돈을 빌리고 빚을 갚는 방법을 묶은 표현이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요. 이자율 방식, 이자율과 관련된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구분 두 가지가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목상 금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죠. 있습니까? 예. 그런데요. 물론
그 고정금리 대부 방식에 해당하는 게 표에서 보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 세 가지 방법들은요, 모두 고정금리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저는 요 세 가지 방법은 조금 이따 따로 말씀드릴 거고, 일단 제목 보자고요. 1번의 고정이죠. 2번의 변동이죠. 느낌 없어요? 금리가 뭔가 변화가 없으면 고정이고 변화가 있으면 변동이다.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고정금리는 뭐냐면 대출 초기, 대출 시점, 대출 당시 같은 말이에요. 돈을 빌릴 당시의 이자율이 만기 때까지 시장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고정금리예요. 오케이? 근데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처음에 빌린 이자율이 만기 때까지 변동 없다면 고정금리 맞죠? 네. 야, 그런데 출제자들 정말 문학적이에요. 아니 그냥 금리, 대출 금리가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 하면 될 것을. 응? 이 문장을 기출해서 어떻게 바꿨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이라 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만기와 동일하다. 자, 보세요. 이자율의 조정 주기, 그러니까 이자를 바꾸는 주기가 만기와 동일 같다는 것은 만기 때까지 금리 변동이 있다 없다? 그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은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만기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조정 주기는 변동이 나오는데 왜 고정이 나오지? X 다 틀려버리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바꿔놓는다고요, 글쎄. 그런데 여러분, 자 잠깐 끊어보고 우리 분명히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만약 은행 입장에서 물가 오르기 전에 이자로 10만 원을 받았고 근데 물가 오른 후에도 똑같은 이자 10만 원을 받는다면 금액상으로는 똑같이 이자 수입이 10인데 돈 가치를 따지면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셈 아닌가요? 인플레 발생하고 난 뒤에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고정이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나의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었어. 이러면 금리를 높여서 나의 이자 수입을 원상태로 회복해야지 하고 싶어도 대출 당시 처음에 돈 빌려줄 당시에 금리를 고정시켜놨거든요. 그럼 중간에 아무리 은행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금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이걸 가지고 문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의 경우 인플레에 따른 이자율 위험은 전부 대출 기관이 부담한다. 오케이? 금리 막 못 바꾸니까 이에 격분하여 은행이 이럴 수는 없어. 이 위험을 일정 부분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에게 넘길 거야 해서 나온 게 무슨 금리? 변동금리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5%로 빌려주었다가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만큼 6%, 7% 이런 식으로 금리를 높여주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오른 만큼 금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어 좋겠지만 돈을 빌려간 상대방 차입자는 계속 원래 빌릴 당시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이자율 위험은 은행이 부담할 위험인 것을 그걸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간 차입자에게 떠넘긴 셈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은 대출자, 은행, 대출자의 이자율 위험을 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고자 등장한 방식이다. 오케이? 그걸 나중에 투자론 가면 오늘은 여기는 없었지만 변동금리는 위험 전가에 해당한다라고 나와요. 넘긴 거니까. 위험을 또 넘긴 거니까. 오케이? 근데요, 잠깐. 고정은요, 중간에 금리 바꿀 수 있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바꾼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은행이라도 처음에 고정금리로 대출해 줄 때는 처음에 금리는
높게 적용할 거예요. 중간에 못 바꾸니까. 오케이? 근데 변동은 중간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처음에는 조금 싸게 빌려주었다가도 중간에 뭐 인플레 발생하면 그때 가서 높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고정은 중간에 못 바꾸니까 처음부터 높게. 변동은 중간에 바꿀 수 있으니까 처음엔 좀 낮게. 오케이?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 지문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출 초기의 이자율 수준은 고정 이자율 저당대부 방식의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 저당대부 방식의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통상적이다.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 말하면 대출 당시의 금리는 고정이 변동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잖니. 이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근데 설명할 땐 말로 할 땐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 제가 1, 2월 때도 또 똑같은 말씀 드리고 3, 4월도 똑같은 말을 드린다. 왜? 기출문제 지문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근데 처음 들 때는 하다가 두 번 들 때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아이고 뭐 아는 걸 또 말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아시겠어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어렵던 문장이 그렇게 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뭐 문장 보자마자 OX 나오면서 막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였어, 맨 처음에 얘기할 때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보세요. 1, 2월 달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처음 들어볼 때보다는 조금 나아요. 3, 4월 때는 훨씬 낫고. 근데 누구는 맨땅 헤딩이다? 기초 안 듣고 1월 달 들어오신 분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맨땅 헤딩이죠. 그래서 11월 달 기초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뭔가를 외워서 배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들어나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번 들어보면 전혀 들어보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쌓이면서 여러분의 이제 실력이 부쩍부쩍 성장을 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6월, 7월쯤 가면 편해져요. 왜? 이제 하면 받아주거든요. 언제가 가장 어렵냐면 3, 4월 달. 예. 1, 2월 달에는 기초에 좀만 살 붙이는데 3, 4월 달은 완성을 해야 되니까 왕창 살도 붙이고 계산까지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들 눈빛이 이러다가 끝나요.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7월 달 문제풀이쯤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알죠? 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오케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때쯤은 제가 좀 편해지는데 중간에 거의 뭐 쓰러질 뻔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럼 고정과 변동은 게임 아웃됐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제목 보면 다 보인다니까네. 자, 원리금 균등이에요. 여러분, 균등하다는 게 뭐예요? 똑같다. 근데 원리금은 결국은 원금의 이자를 합해서 빚을 갚는 금액. 그 빚을 갚는 금액이 매기 일정하다 동일한 방식이 바로 뭐예요? 원리금 균등이 되겠죠. 그럼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요. 첫 달에 원금이자 합해서 100을 갚았대요. 그럼 원리금 균등은 마지막 달까지도 원금이자 합해서 얼마 갚는다? 100만 원 갚는다. 그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러면 돈을 갚는 차입자 입장에서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대출자, 돈 빌리는 사람은 차입자. 오케이?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이번 달은 얼마 갚아야지? 이런 거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럼 계산이 간편 복잡. 이해가 쉬움 어려움. 쉬운 건 많이 쓴 덜 쓴. 그래서 묶으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므로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저당 상환 방법에 해당한다. 이런 말 나와요. 오케이?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를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100만 원 속에요.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도요. 대출 초기에는요. 원금을 갚아봤자 얼마 못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갚은 상환액보다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자율은요. 처음에 빌려온 원금에 적용될까요?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 적용될까요? 그렇죠. 금리는 잔액에 적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요. 초기에는 갚은 게 얼마 안 됐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면 같은 금리가 적용돼도 이자액이 훨씬 많겠죠. 그럼 극단적인 예로 첫 달에 100만 원 속에는 원금은 5만 원이고 나머지 95만 원이 이자였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전부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다 후기로 가다 보면 이제는 점점 빚을 갚아 나가다 보니까 잔액이 줄어들겠죠. 그럼 금리가 똑같아도 이자액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달에는 역전돼서 100만 원 중에 원금을 갚는 금액이 95만 원이고 이자 갚는 금액이 5만 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말이죠. 오케이? 이걸 가지고 문장은 이렇게 나오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매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한 반면 대출 초기에는 이자 지불액의 비중이 높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자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이자가 줄고 그만큼 원금 갚는 금액이 많아지지 않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고 이해가 되면 외울 게 없다니까 했어요. 그럼 원리금 균등 끝. 그 원금 균등 역시 마찬가지예요. 균등하다, 일정하다. 근데 앞에 제목이 뭐예요? 원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금을 갚는 금액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원금을 갚는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나 원금을 갚은 만큼 잔액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금리가 같다 할지라도 이자액은 줄겠죠.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제목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아니 어떤 상환 방식도 빚을 갚아 나가다 보면 잔액이 줄 거 아니냐고요. 그럼 잔액이 줄어들면 똑같은 금리가 적용돼도 이자액 자체는 줄 거 아니냐고요. 그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럼 어때요? 점점 대출 후기로 갈수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잔액 줄어드니까 이자를 갚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원금은 비록 같지만 이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을 갚는 금액 자체는 대출 후기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변화가 없어요.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점점 줄어든다는 말을 체감한다 그래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원금 균등을 다른 말로 체감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근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은요 대출 기간으로 빌린 돈을 나눠서 구합니다. 만약에 우루사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렸다. 근데 대출 만기가 10년이래요. 10년인데 매년 해마다 매년 원금을 갚는 방식이래요. 그럼 10분의 10억이잖아요. 그럼 나누면 1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해마다 원금은 얼마씩 갚는다. 1억씩 갚는다. 오케이? 근데 해마다 1억씩 갚아 나간다는 건 해마다 1억씩 잔액이 주네. 그럼 잔액이 줄어든 만큼 규칙적으로 이자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군요. 오케이?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원리금 균등은 뭐 첫 달이든 10번째 달이든 마지막 달이든 아무 생각 없이 100만 원만 갚으면 됐는데 얘는 원금을 갚는 금액은 1억 똑같지만 그때그때 이자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갚는 그 기간마다 원금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빚을 갚는 차입자 입장에서 가만 요번에는 내가 얼마 갚아야 되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은 상대적으로 계산이 간편 복잡. 이해가 쉬움 어려움. 많이 쓴다 덜 쓴다.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계산이 복잡하고 이해가 곤란하여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자, 물론 이제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해서 부등호의 관계를 알려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보지 마시고 본 수업 때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점점 줄어드는 게 체감이죠. 그럼 반대로 점점 늘어나는 건? 오케이. 제목에 체증이 있잖아요. 마지막 없어요? 체증 상환, 점증 상환 똑같단 말이에요. 점점 증가, 점증. 체증도 점점 증가의 뜻이에요. 그럼 뭐가 점점 늘어날까요? 빚 갚는 돈이, 그러니까 원금이자 합해서 상환해야 될 빚을 갚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 뭐다? 체증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잘 생각해 봐요. 오호, 점점 늘어난다는 거니까 이게 처음에는 빚 갚는 돈이 작았다는 얘기네. 처음에는 빚 갚는 금액이 작았다가 점점 빚을 갚는 금액이 늘어난다 했던 아닙니까? 오케이? 이해가시겠어요? 체증은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초기에는 금액이 적었다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어때요? 원금, 원리금, 체증식 중에서 차입자, 빚을 갚는 입장에서 초기의 상환 부담, 빚 갚는 부담이 가장 작은 방식은 뭘까요? 체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으로 나올 때도요,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안된 방식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근데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 빚 갚는 금액을 작게 해줬다가 조금씩 그 빚을 갚는 금액을 늘려주는 게 체증식인 거 맞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사회초년생, 이제 막 회사 입사한 분들은 뭐 중견 사원들에 비해서 연봉 소득도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가정을 꾸민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체증식 상환 방식은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 능력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젊은 계층에 유리한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분들도 이제 막 입사했던 분들도 3년, 5년 지나면 뭐 대리, 과장 승진하시고 연봉 소득 높아지면 상환액이 늘어나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겠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단점이에요. 뭐냐? 차입자, 빚 갚는 사람의 소득 증가율은 예컨대 소득의 증가율은 요랬대요. 소득 증가율이. 근데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환액의 증가율이 이랬다. 그럼 빚 갚는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잘못하면 소득의 증가율보다 상환액의 증가율이 높은 경우 잘못하면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지겠죠. 오케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게 뭐냐면 돈을 빌려서 그 빚을 갚는 차입자 입장에선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지만 돈을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선 자기가 빌려준 돈을 떼먹힐 위험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느 대출기관이든 간에 자기 입장에서 대출과 관련된 위험이 높다면 무조건 금리는 높게 적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체증식 상환 방식은 장점은 뭐다? 초기에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젊은 계층, 저소득층,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인 건 맞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보다 빚을 갚는 금액의 증가 속도나 폭이 더 크다면 잘못하면 빚을 갚지 못할 위험, 은행 입장에선 자기가 빌려준 돈을 떼먹힐 위험이 커진다는 것도 맞죠? 그러니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체증식 상환 방식은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낮다? 높다. 아시겠어요? 위험 높으니까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체증식 저당 상환 대부 방식은 또는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나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대출자의 원금 회수 위험이 높음에 따라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Understand?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